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하유신입니다. 현재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조금 늦게 시작해서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전립선암과 관련해서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주제를 좀 굉장히 좀 좁혀 봤습니다. 그냥 전반적 전립선암의 치료가 아니라 약간은 현재까지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치료법과 고위험군 진행성 전립선암의 치료와 관련해서 가장 최신의 얘기를,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근거가 어떻게 바뀌었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는지 조금 근거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의 실제 진료에서의 경험을 거기에 얹어 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치료법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실은 전립선암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축을 이룰 수 있을 거고요. 이 안에서도 물론 세부 디테일이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치료법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립선암 환자분에 있어서 전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치료의 선택의 폭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이가 없다, 전이가 있다로 나눌 수 있고요.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저희는 definitive treat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치적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전립선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 약물요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병기 평가라는 거를 하는 거고, 전이가 있냐 없냐가 치료법 선택의 가장 첫 번째 갈래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이가 있는 분이 아닌 전이가 없는 환자, 그중에서도 중기가 아닌 조금 더 진행된 그리고 위험군이 높은 분들에 있어서 과연 치료법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전립선암의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에 보시는 전립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고 방광과 요도를 문합하는 과정을 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하고요. 방사선은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기 위한 것인데, 다만 거기에 방사선을 쬐고 그 방사선을 쬐므로써 이 세포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고 세포를 죽이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약물 치료라는 것은 전립선암은 기본적으로 큰 이 전립선암의 성장과 진행에 중요한 이러한 시그널,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남성 호르몬의 신호 전달 체계에 영향을 주는 약을 써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 약물 치료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저희는 이거를 시스테믹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하고, 한국말로는 아마 전신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먹거나 주사를 함으로써 전신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펙트를 주는 그런 것이 약물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이러한 이런 위험도 분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위험도 분류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병기는 사실은 같진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기, 2기, 3기 이런 식의 병기가 이러한 병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전립선암은 이런 위험도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위험도, 중간위험도, 고위험도, 초고위험도라고 이런 위험도 분류를 많이 하고, 오늘의 대상은 이러한 고위험도와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 초고 위험도를 환자들에 있어서 치료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어떤 암 진료 지침에 있어서 저렇게 좀 알고리즘화돼 있어서 저희 실제 임상을 보는 환자를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 진료 지침에서 제가 하나를 따왔고요. 오늘은 이러한 하이 리스크와 베리 하이 리스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이 하이 리스크와 베리 하이 리스크가 3기와 4기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이가 없는 하이, 베리 하이 리스크를 저희는 보통 국소 진행성 또는 진행성 전립선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이 치료의 주 치료의 근간, 사실은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는 하나의 치료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나 방사선을 선택하고 거기에 뭔가 보조 치료를 얹어서 어떤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큰 개념이지만, 주치료, 치료의 메인스테이가 되는 건 결국은 수술이냐 방사선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러한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에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거냐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는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무엇이 무엇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경향의 변화가 있고 그 경향의 변화가 되는 근거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팩트시트를 저희 학회에서 내놓은 건데요. 그냥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첫 전립선암이 진단되셨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립선암의 선별 검사가 진행이 되고 조기 검사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기를 넘어가는 3기 이상의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반수가 거의 한 반수에 육박되는 정도로 사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수가 높은 상태에서 첫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전립선암의 2기는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 3기, 4기로 갈수록 당연히 전립선암의 치료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에 있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NCCN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하이와 베리 하이 리스크에 있어서 이러한 고위험도 전립선암에 있어서 치료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사선 치료, 둘째는 수술적 치료. 무엇만 하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순위가 방사선 치료를 조금 더 위로 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NCCN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에게서 NCCN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봐서는 최우선 순위는 사실은 선호 옵션은 방사선 치료를 수술보다는 조금 더 선호 옵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보다 수술이 더 좋은 거냐? 이것만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거와 조금 반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보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한 확정된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이드라인은 최근의 트렌드나 앞선 트렌드보다는 조금 더
뒤처지거나 조금 더 그걸 나중에 반영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수술이 꼭 잘못된 선택이거나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걸 참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은 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논란은 과거부터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좋냐, 이런 하이 리스크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수술이 좋냐, 방사선 치료가 좋냐, 여전히 대립되는 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점점 어떤 컨센서스에 이뤄갈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논문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현재까지는 디베이트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진행성, 뭐 3기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방사선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사선 치료가 중심이 됐던 이러한 핵심 근거들이 제시가 됐었죠. 이게 뭐 이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또는 란셋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고 인용 지수가 높고 사실은 저런 데 논문이 실리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논문이고 좋은 연구 결과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고 저기에 이러한 방사선적 치료가 3기 이상의 고위험 환자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2000년대 2010년도에 가면서 사실은 방사선 치료 중심의 치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확정된 결과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러한 고위험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가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은 이러한 근거가 가이드라인의 지침으로 백그라운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에서 고위험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를 우선 선호 옵션으로 돌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요. 수술이 차선책으로 약간 후순위로 놓이게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걸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많은 변화가 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온 것은 2023년도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유럴로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상당히 대규모 연구입니다. 8,500명 이상의 전립선암을 진단된 환자 중에 치료를 어떻게 했냐, 치료의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를 본 논문인데요. 이거는 8,513명 환자 중에 고위험군 환자, 저 하이 리스크로 되어 있는 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X축은, 아래축은 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퍼센트, 레이쇼,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파란색 요 선이 수술이고 노란색 선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해를 가면서 201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수술을 파란색 라인은 올라가고 있고요. 노란색 라인 방사선 치료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사선 치료는 전반적으로 감소, 수술은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해서 두 개의 선이 크로스오버를 하게 됩니다. 즉,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2010년대 초반만까지만 해도 방사선 치료가 수술보다 더 많은 빈도를 이루다가 이것이 임상 경향, 임상 치료 선택의 변화를 이루어졌는데 수술이 더 많아지고 방사선이 떨어지는 어떤 크로스오버 현상이 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의 경향과도 너무나도 일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다분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저희가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방사선 치료와 수술 치료의 선택에서 수술 술기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 수술 술기의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최근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로봇이라는 장비의 도움을 받고 이를 통한 수술 성적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이것이 피부에 의한 실제 의사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사선 치료 못지않은 아니면 실제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내가 치료를 했더니 방사선 치료보다 더 좋더라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실제 저희는 실제 환자들을 볼 때 득과 실을 비교해서 득이 되는 쪽으로 치료법을 많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환자분. 그랬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득이 더 많구나라는 어떤 실제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분을 진료하는 다른 비뇨의학과 선생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술의 빈도가 증가하고 방사선 치료의 빈도가 좀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과학적 근거, 즉 굉장히 객관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근거의 시작은 개인적 경험이 쌓여가면서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 경험이 쌓여가면서 좋아 보이네, 좋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대규모 연구를 하고 대규모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어떠한 근거 중심 의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의 의학은 이러한 근거 중심의 의학입니다. 즉 개인적 경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있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과학적 근거에 조금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데는 방사선 치료가 좋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었고요. 최근에 201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수술적 치료 우위의 근거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EAU라고 하는 유럽 비뇨의학과 저널입니다. 사실은 저희 비뇨의학 저널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탑 랭커, 탑 티어 저널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논문의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두 가지 곡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이러한 생존율에 있어서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즉 방사선 치료보다는 이러한 수술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았다. 생존율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널에 게재될 수 있었고 이 논문의 결론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환자들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방사선 치료보다 생존율 향상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논문은 이거는 제가 빨간 줄을 치는 것을 보시면 상당히 오랜 동안입니다. 장기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0,000명 이상의 굉장히 대규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라디칼 프로스타텍토미, 즉 수술과 라디오 세라피,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어드밴스드 프로스트 캔서, 진행된 환자들에서 치료를 비교를 한 논문이고 크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5년과 10년 생존율, 그다음에 암 특이 생존율, 전체 생존율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 박스의 테이블 내용을 보시면 수술이 방사선보다 생존율 향상, 생존율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벤트 레이트, 즉 사망 레이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바이벌 레이스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 줄 친 거는 3기에 임파선 전이가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인데요. 10년 생존율 같은 경우가 한 75%와 50%대로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벌어진 한 17% 정도까지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에서 상당히 이 치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인용했던 논문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RP, 라디칼 프로스타텍토미 수술과 EBRT,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제가 이런 빨간 박스 친 것의 숫자를 보시면 고위험군에서 91%와 80%, 96%와 88%라는 조금 격차가 보이는 논문들이 생존율에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제가 소개해드린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전립선암에서 고위험 전립선암에서 수술을 한 분들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았다, 생존율이 좋았다라는 논문이고요. 이러한 논문을 위시해서 사실은 여러 편들이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수술적 치료의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논문이 진짜로 결론이 날 정도로 수술적 치료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나온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방사선 치료 우위 근거의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마라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저널 못지않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나 란셋 같은 그런 정도의 임팩트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굉장히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논문에서는 사실은 또 반대의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비교를 했을 때 방사선 치료가 암 사망률 및 전이 확률을 감소시킨다라고 이러한 2020년에 나온 자마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어디보다 명백히 우월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 아직은 나오진 않고요. 여전히 디베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목해 볼 게 이러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러한 연구들이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다 연구들이 조금씩 약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제일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방사선이 좋다라는 논문들은 사실은 저희가 연구 논문에 있어서 이런 공신력이 얻으려면 A 치료와 B 치료를 놓고 A 치료보다 B 치료가 좋다 이랬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방사선 치료의 근거가 되는 논문들이 방사선과 수술을 비교하는 논문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의 성적을 보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가이드라인에 인용되고 방사선 치료가 좋습니다라고 나왔다가 2010년대 방사선과 수술이 비교되는 논문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연구는 사실은 전향적 연구라고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환자를 모집하고 그로부터 진행되는 연구가 후향적 연구, 즉 과거에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뒤로 돌아가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 연구가 좋은 연구인데 아까 제가 소개드린 연구는 사실은 그러한 연구의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SPG15라는 연구는 정말로 무작위로 전향적 연구를 해서 진행성 고위험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모집을 해서 지금부터 경과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군 300명, 방사선 치료 300명을 해서 5년, 10년의 결과를 보고 20년의 결과를 갖고 어느 게 더 좋습니다라고 결과가 만약에 몇 년 후에 나온다면 사실은 저희가 치료 선택에 더 좋은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더 임상의로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을 드려야 되는 임상의사로서 더 좋은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 저도
제가 환자분을 볼 때 되게 어려운 게 어떤 진료 지침이 A 치료가 B 치료보다 명백히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다면 저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한테 "이 치료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환자를 볼 때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결정할 때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상태와 후유증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 득실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러한 득실을 따지는 그러한 근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연구를 제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연구도 결과가 나오면 제가 조금 더 아마 저희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더 자신 있게 근거를 제시하고 선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몇 장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환자분들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65세 3기의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진단됐습니다. 전신은 건강합니다.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득실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치료는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효과가 부작용 대비 더 높은 선택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 특히 치료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감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립선암 수술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치료 부작용들이 굉장히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아마 전립선암 수술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치료 트렌드가 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득실을 따졌을 때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이 요실금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차라리 방사선 치료를 하고 요실금 없이 얻는 이득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방사선을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술기가 발달되고 요실금의 정도나 확률이 매우 떨어짐으로써 득이 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수술적 치료를 많이 권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트렌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방사선과 수술을 선택했을 때 이러한 치료의 시퀀싱에 조금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고위험군 3기 이상의 전립선암은 방사선과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어떠한 생화학적 재발이나 아니면 재발을 했을 때 추가 보조 또는 구제 치료 등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 후 재발했을 때는 사실은 물론 굉장히 드문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약물 근간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땐 이후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수술 치료 후에 재발을 했을 때는 방사선과 약물을 병합하거나 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멀티모달 트리트먼트, 즉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는 관점에서는 첫 치료를 수술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이후 치료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유리한 선택이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의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을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자분을 5년, 10년 이렇게 경과를 관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분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이 없이 깨끗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암이란 건 결국은 재발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재발을 했을 때 이후에 어떠한 우리에게 치료 옵션이 있냐, 치료 옵션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것도 첫 치료를 선택했을 때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고위험군 진행성 전립선암의 치료는 사실은 현재까지도
수술과 방사선 두 치료 중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술과 방사선 두 치료 중 여러 가지 상황을 득실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 전립선암의 질병건과 환자의 전신 상태, 부작용,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다면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위험군 전립선암은 첫 치료 후에 보조 치료나 재발 시 구제 치료, 추가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을 때는 이후 방사선 및 약물 등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의 약간의 장점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이 오늘의 말씀드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술과 방사선, 고위험군 진행성 전립선암은 사실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합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핵심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선택할 때는 득실을 고려한 선택을 하고 매우 신중하고 의사와 상의를 잘 하셔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암에 비해서 고위험군 진행성 전립선암은 상대적으로 완치의 기회가 있고 적극적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가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